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오늘 4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400명대를 돌파한 이 상황에서 병상 부족 등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시설에 격리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방송 때문인데요. 이분들은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1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심지어는 뭐 음식 광고까지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이 같이 격리되어 있고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의료진이 가뜩이나 지금 업무가 과중된 상태인데 의료진의 피해를 더 누적시킬 수 있는,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참 많이들 현장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하. 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 병상에서, 치료 병상에서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신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먹었던 도시락 비교해 봅시다. 에? 중국인 애들한테 준 도시락은 저거고 오늘 오전에 줬던 신해식 도시락은 이거예요. 에? 아침에 먹은 아침 도시락인데 쉬진 않았네. 이거 보세요. 뭐 들어갔어 이거? 당근 단무지뿐이 없어. 당근 단무지 뭐 파란 거는 뭐 고추 요게 다야. 네, 오늘은 또 먹방이 시작됩니다. 또 시작부터 먹방을 하는데 탕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탕? 새우탕이 왔습니다. 아유, 새우탕이 새우탕이 좀 괜찮네 이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그 격리 치료하는 병원에서 저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뭐 예를 들면 신혜식 대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 본인의 직업이고 매일매일 하던 일이니까 갑자기 뭐 끊으라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와 다른 먹방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병실이요, 박기수 교수님, 1인 병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처음 봤으니까 사실 1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다인실이랍니다, 다인실. 네. 다인실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이미 걸린 사람끼리 뭐 바이러스가 해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저렇게 침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노출이 될 상황이 많이 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점도 가장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왜 저걸 저렇게 놔두는지.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저분들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하루 통상 그 환자가 한 명 생길 때마다 현재 보면 46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간 그래요? 사람은. 네, 많게 들어간 사람은 1,000만 원이 넘고요. 위중 환자 같은 경우엔. 근데 저렇게 마이크를 갖다 놓고 저거를 한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예. 지금 치료를 위한 병원에서 개인의 홍보 방송까지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쇄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혜식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제가 광고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제가 죄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죄진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기는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격리가 당한 거지 내가 죄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 여기 집어넣고 죄인처럼 대우하니까 제가 문시비치라고 하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 죄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수용됐다는 식으로 문슈비치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있잖아요. 방송을 하는 거, 방송에 따른 그또 부수행이겠죠. 광고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다인실 아닙니까? 다른 환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인실에 있으면 그 부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의료진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느 누구도 못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의료진만 믿고 살아요, 요즘에.
그 의료진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앞장서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한마디만 꼭 말씀드릴게요. 저런 영상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런 영상 나오면요. 이거 확진돼가지고 병원 가서도 저렇게 먹을 거 다 먹고 할 얘기 다 하면서 별거 아니구나 하는 인식 저 국민들이 가질 수도 있겠어요. 사례를 통해서 여기다 우리가 보여주려고 나오는 거 모르지만 저런 거마저도 저는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안진용 기자님, 신혜식 대표가 병원비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병실의 하루 비용이 22만 원이라고 하는데 22만 원에 걸맞는 본인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참 무엇보다도 격려를 받아야 될 의료진이 들으면 정말 맥 빠질 만한 얘기입니다. 네. 이런 몇몇 환자들 때문에 당장 글쎄요. 뒷목 잡고 혈압 오르는 거 아마 의료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격리복을 다 입은 채로 병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나 이런 거 뭐 그 들어가야 할 때 이렇게 전달해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수시로 뭐 택배나 뭐 짜장면 배달 시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1층에 가서 음식 받아오라고 실갱이 하다가 지쳐서 그냥 거의 다 뭐 하자는 대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 간호사도 굉장히 소진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어야 할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되니까 업무가 좀 마비가 되죠. 그야말로 김복준 의원님 장탄식이 나옵니다. 개인 비서 그냥 수발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 간호사분이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택배 하나, 외부 음식 주문 하나 받을 때마다 그거 넣어주려고 담당 간호사는 한여름에 숨막히는 격리복을 입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돼서 입원한 건데 지금 무슨 호텔에 룸서비스 시키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네. 타인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 그거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대의 운운하는 건 안 맞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잦다 보면 박기수 교수님 네. 코로나 국면에서 의료 공백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본인은 뭐 짜장면 한번 먹고 싶을 수 있지만 저 간호사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의료 격리복이 보호복이 한번 이제 낭비가 돼야 되고요. 쉽게 그러네요. 얘기하면 그리고 저 옷을 입고 벗으려면 뭐 저도 입어봤지만 입는 데는 빨리 입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안 묻었기 때문에. 근데 오염원에 노출이 된 다음에는 그 옷을 벗을 때는 하나 벗다가 너무나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요? 예, 벗는 게 너무 왜냐하면 오염원에 노출이 됐다고 실제로 저렇게 방송하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침이 많이 튀겼겠습니까? 수발을 드니까. 그래서 이걸 거꾸로 다 하나하나씩 거꾸로 벗어야 돼요. 신발까지. 그렇다 보면 적어도 30분 이상이 걸리고요. 뭐 거의 뭐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이런 네. 점에서. 그래서 의료 자원의 낭비, 저분 그 간호사님의 그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하면 정말 해서는 네. 안 될 그런 행위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병상 치료 중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낫고 있어요. 조금 더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대응 실패를 결국은 저거가 해놓고는 이것을 사법부에 돌리는 정세균 총리님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상권 분립이 왜 있죠? 그것도 망각하셨나 봐. 당신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책임이 없는 인간이에요. 이 천하의 나쁜 정세균. 장혜찬 평론가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연일 방송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뭐 방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것이 만약 다인실이라면 저렇게 큰 목소리, 격앙된 목소리로 방송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저 병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선 1차적으로 먼저 들고요. 그리고 뭐 개인 방송에 자유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세금과 정부의 의료 시스템으로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때와 장소에 맞는 것인가. 이분들이 보수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보편적인 국민적 공감을 사기 힘든 어떤 취지의 발언이 과연 그분들이 내세우는 보수의 가치에 적합한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주옥순 대표는 본인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참 전화 연결 인터뷰까지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건강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제가 하려고 모든 총력을 다 누리고 그런 찰나에 이제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건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악재가 되고 터지니까 저를 이제 재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없는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청와대 발언에서 이 특정 교회 콕 집어서 지목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저런 말씀까지 하셨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모든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사랑제일교회라던가 광화문 집회 탓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적처럼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난 이후에 이 집회 관련자나 교인들 일부가 방역 당국에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역학조사를 안 받고 조사를 받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도피하는 그런 행태가 보여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방역 시스템의 손실이 너무나 크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아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교회나 또는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 방역 지침에는 잘 순응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주옥순 대표가요. 합동 방송을 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 말고도 한 명 더 있었죠. 안진용 기자님. 네,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24일은 정광훈 목사와 연결을 했었고 25일은 차 전 의원과 연결을 했는데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근황을 듣겠다면서 전화 연결을 했던 거거든요. 주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보면은요. 연신 기침을 하며 전화 연결을 한 차 전 의원에게 여기 병원은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되게 친절하다. 얼른 나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 이 연신 기침하는 게 신경 쓰였던 게 저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백문이 불여일 의견입니다. 두 사람의 방송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원. 네네네. 어떻게 이쪽에 왔어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가 병원의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 위험한 줄 모르고 광화문에 나가서 문재인 타고를 외쳤는데 네. 이게 목숨과 그 문재인이 진짜 타도를 갔다가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생겨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일단 제가 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아무 정상이 없어. 저렇게 사람을 가둬놓으니까 아주 막 미칠라 그러네. 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래도 거기 또 형님하고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맞아. 맞아. 나 오늘 마누라 보고 싶어 죽겠어. 마누라 보고 싶어 죽겠어? 아니 가족이 걱정된다면 저런 방송에 쏟을 여력을 좀 아껴서 얼른 퇴원을 위해서 좀 치료에 집중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계속 이제 집회에 대한 본인들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와중에 또 가족들은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런 안전을 깨우고 가족들까지 생각을 했으면은 좀 더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면서 저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대중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아내가 보고 싶다. 아파 보니까 늙을수록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글쎄요. 이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얘기인가요? 코로나19에 걸려보니까.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렇게 의료진이 보거나 의료진한테나 더더욱 시청자분들도 불편해하는 이 방송을 글쎄요. 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병원 관계자들도 이게 이제 치료나 이런 간호사들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행법상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그래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뭐 의료진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런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제가 봐도 이제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데 최근에 이제 방통위에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고발하고 이거 올리지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들은 제재할 수 있지만 저렇게 이제 먹방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관여하기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저렇게 치료비가 1인당 뭐 460만 원 넘고 하루 병실비가 앞서 내용 나온 것도 22만 원 또.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러면 예. 저렇게 치료받고 나서 나중에 퇴원하면 이 국가한테 돈을 내세요라고 이 개인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저렇게 입원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그 법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네, 명백히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저분들 치료를 받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입원한 이후에 무리를 빚는 저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의료비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여부를 좀 찾는다고 뭐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규정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런 행동을요, 그냥 여러분께 무슨 전혀 결코 저희가 웃어 넘기자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상황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오늘부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게 지난 신천지 사태 이후에 400명을 넘긴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만 313명의 환자들이 나왔는데 서울에 154명, 경기에 100명, 인천에 59명 등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확진자 대다수가 나오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격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코로나19 걸려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뭐 손 세정 등의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안 따르게 된다면 이게 또 어디서 집단 감염의 불씨로 퍼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설령 코로나19 격리돼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증상이 조금 약하거나 덜하더라도 국민적 차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송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걸려봤자 증상도 없고 별일 아니다. 나라에서 좋은 의료시설에서 잘 치료해 주니까 괜찮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 심각한 문제 상황에 미추어 봤을 때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적잖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한 전문가가 우리한테 상당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15 이후에 지금 확 늘어난 거가 뭐 광화문 집회나 여러 가지 그 나쁜 계기가 있었지만 이거 자체가 그 사전적인 어떤 원인이나 그 이미 7월 말부터 이미 지역사회에 지금 깜깜이
환자들이 전파를 비롯해서 이제 누적된 대목들이 이제 가는 와중에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부은 듯한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더 폭발됐다고 보는 거죠. 뭐 적어도 제가 볼 땐 내년 말에서 내후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마스크가 상용화되는 이런 기간들이 꽤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진용 기자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기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네, 관리가 안 되면요. 지금은 하루에 400명 이상인데 1000명대까지도 늘어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말, 내후년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네. 이 이왕준 이사장에 따르면은 이 광화문 집회는 일단 나쁜 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7월 말부터 누적된 대목들이 있었던 거였고 이 집회가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상황을 촉발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이제 뭐 한편으로는 또 일각에서는 또 주목받는 이유가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서울대 의대 동기랍니다. 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 박기수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번 확산이 꼭 8.15 집회, 광화문 집회가 꼭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당연히 지금 저 이왕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은경 본부장은 서울대 83학번 동기인데 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저 집회만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봐야 될 게 뭐 저희 국민들도 책임이 있고 왜냐하면 5월 달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황금 연휴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를 이제 잡았는데 그 다음에 숫자가 뭐 10명대 나오니까 정부로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국민 페스티벌이다. 그 다음에 행동하면서 쇼핑몰 같은 데가 줄이 많이 섰지 않습니까? 또 할인권도 끊어주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정세균 총리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을 좀 살리는 게 어쩔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시공휴일을 17일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경제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이른바 농축이 된 거죠, 활동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는 이 상황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많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의미 있는 게 1000명, 2000명 이런 숫자는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사망자를 얼마나 컨트롤하느냐, 통제하느냐가 문제고요. 뭐 우리나라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인구 이 정도 돼서 한번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 지금 현재는 바이러스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악해서 사람은 덜 죽이는 대신에 퍼뜨리는 걸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 얘기했습니다만 백신이 빨라도 내년 4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와도 우리 손에 쥐려면은 쉽지 않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백신의 효과성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명동 교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0에서 60%밖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는 의학적 백신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 우리 사회적 백신, 셀프 백신 개인 그 중에 방역. 하나가 마스크 잘 쓰는 거, 네. 눈, 코, 입 손에 안 대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규결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요. 지금 특히 서울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25일에 서울의 확진자가 112명이었고요. 26일에는 154명이었습니다. 계속 세 자릿수 넘는 신규 확진자들이 서울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 최근에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 총 13층이고 1988년도에 건축된 것인데 이곳에 지난 23일 주민이 1명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분들만 8명이 벌써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같은 동에 있는 분들이 확진됐는지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 분이 1명 감염되면 이런 식으로 집단 감염이 또 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 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 아파트 같은 동에서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안진용 기자님 이번 아파트 감염 사례가 뭔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미스터리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총 5가구라고 했죠. 근데
같은 라인, 그러니까 수직으로 걸린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걸렸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구로구는요. 화장실 환기구를 통한 감염에 대한 이 하나의 원인을 생각을 해서 환기구 환경 검체 검사와 전면 소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네. 이 역학조사라는 서울시의 의견은 조금 더 달라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이 확진자가 앞 엘리베이터나 이제 공조기 등을 통해서 이 감염 경로를 추정을 했고 중요한 건 확진자들끼리 밀접 접촉한 정황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해요. 그럼 뭔가 또 다른 루트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요. 환기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하나일 뿐이고 미리 추정해버리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감염 가능성에 관련해서는요. 이 확진자가 엘리베이터 타고 만진 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만져서 감염할 수 있을 이런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환기구라고 하면 정말 공포스러워지는 게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집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으로 어떤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욱더 미스터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이 감염 경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두렵거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통해서 아랫집이건 윗집이건 간에 화장실에 우리 집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는데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담배 냄새가 역겨운 담배 냄새가 느껴진 경우 많았죠. 종종 있으시죠. 바로 그게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물론 지금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박기수 교수님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물론 층수가 달라서 다르게 걸렸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이지만 저분들이 무증상 감염을 해서 다른 데서 우연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2003년 홍콩에서 사스가 있었을 때 그 각 층에서 저렇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당시 역학조사를 했을 때는 환기구를 타고 사스 바이러스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기가 어려운 게 메르스대로 그렇지만 저거는 이제 역학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연기를 밑에 집어넣어 봐서 그 연기가 환풍구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데 실험을 하게 됩니다. 메르스에서도.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떨어지는 이 비말인데 저 집 안에 누군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농축해서 기침을 하면서 배출을 하면 그게 이렇게 이른바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에어로졸 형태로? 그걸 이제 우리가 에어로졸 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농축이 되면 환풍구처럼 아까 담배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이럴 가능성 그다음에 공교롭게 다른 매개체를 통할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곳이 뚫리면 그 한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전염이 되는 게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구로구 이 해당 아파트 확진자가 근무하는 업체도 뚫렸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26일 날 금천구에 있는 그 육류 고기 예, 그 이제 가공 제조업체에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네. 예, 앞서 그 말씀하셨던 구로구 아파트 그 집단 감염 첫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마 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네. 이제 아마 이게 그 전체 번져가는 것 같은데 네. 뭐 근무하면서 마스크 썼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접촉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 등등은 지금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 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작업을 같이 하면서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시민분들의 걱정은 여기까지 또 튈 것 같아요. 박기수 교수님. 네. 그러면 저 육류 가공업체에서 만든 식품은 먹어도 됩니까? 우선 껄쩍지근하죠. 네, 껄쩍지근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생산된 건 모두 이제 전수 폐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걱정을 덜했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고기도 혹시라도 그러니까요.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조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과연 이제 바이러스가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른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식당에서 걸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이제 뭐 김치나 이런 음식물을 공유해서 그랬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시에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 할 거고요. 대부분의 최근에서 많이 지식을 쌓았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른바 이제 음식물, 노로바이러스나 콜레라 바이러스처럼 음식물을 통해서 먹고 전파가 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침이나 호흡기 통해서 눈, 코, 입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음식물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조금 전에 아파트나 이 콜센터 같은 대형 건물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골목까지 침투한 것 같습니다. 은평구 미용실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요.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은평구 미용실 관련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9명까지 지금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동료 가족들이 이제 확진자입니다. 동료 3명, 가족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이 해당 미용실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이 있든 없든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안전물장을 발송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손님이 이제 확진됐다 이런 소식은 없는데 네. 혹여라도 추가 감염자가 나올까 지금 예의주시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요. 안지훈 기자님, 광주광역시도요. 지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이틀간 54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하하. 이 광주광역시 성림침례교회에서 8월 24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30명이 추가 확진돼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입니다. 근데 이 최초 확진자가 또 광화문 집회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 60대 여성이 광화문 집회 다녀온 후에 이 발현을 했고 24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저 확진자가 김복준 의원님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줄 교회 측은 몰랐을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 여성이 그걸 속인 것 같습니다. 그 15일 날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24일 날 발현이 됐는데 네. 그 이전에 16일하고 19일 총 3차례에 걸쳐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숨겼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분이 화순 쪽에 거주하는 분인 것 같은데 네. 화순에 있는 그 병원과 약국 전통시장을 또 잇따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끝까지 참석한 거, 집회 참석한 거를 숨기고자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신고하는 바람에 이제 한 700여 명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세상에요. 이번 사태로요. 광주광역시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월 26일까지 총 42명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이어서 경찰 협조를 받아 계속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절박합니다. 지금 3단계에 준하는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걸 걷잡을 수 없는 걸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 행동이 또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춘천시 보건당국에 의하면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한 이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 내과에 방문해서 감기 처방만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사실 이런 발열 증상이 있게 되면 코로나19를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내과 진료를 받은 뒤에 사우나를 방문했습니다. 아하. 만약 이게 코로나19 나면 당연히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자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사우나를 갔다 오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면 그 사우나 가셨던 분들이나 업주 같은 경우는 다 문 닫고 검사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60대 남성과 같이 사는 딸 부부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가 아유, 이틀 뒤에 진짜.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밀접촉 추차인 가족들도 외부 활동을 삼가는 게 그렇죠. 맞는 것인데 네.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어떤 상주 가족들이나 문상객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는 아마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좀 본인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 재발하지 않도록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당부를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방심을 먹고 자랄 틈만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오싹합니다. 자, 분위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신동의 가슴앓이 하는 트로트 신동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신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동원 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름만 들어도 흐뭇한 아이의 이야기가 오늘은 좀 애처롭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네. 이 아이가 지금 고향 하동에 대한 그리움에 푹 빠져 있다는 건데 현재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쁠 거예요. 네. 이 하동에 정동원 길이 생길 정도로 이 하동하면 정동원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그렇죠, 정도인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밖에 나가면 다들 알아보고 사진기를 들이대다 보니까는 마음 놓고 쉴 수조차 없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피곤하면은 하동에 내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14살짜리가 피곤하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서울이 아니라 하동 내려가도 똑같이 다 알아보고 또 사진을 다 찍고 다 그러네. 사인해달라고 할 텐데 이 어린 아이가 기대 쉴 곳이 어디에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아니 갑자기 문득 그런 노래가 떠올라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네요 진짜. 14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향을 가고 싶어 했을까 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송 네. 스케줄도 일단 많을 것이고요. 네. 또 계약을 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지금 서울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갖고 싶은 초능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순간이동 능력이요. 왜냐면 하동을 가고 싶어도 한두 시간 거리면은 잠깐 갔다 오는데 워낙 멀잖아요. 네. 시간이 워낙 소요되다 보니까 순간이동해서 갔다가 다시 서울 스케줄 그러니까요. 소화하는 게 갖고 싶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순박한 그냥 그러네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응원합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14살다운 상상이에요. 근데 저도 저런 상상 하거든요. 순간이동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이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달래려고 트로트 삼촌들하고 일단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씨와 이 영탁 형과 영탁 삼촌이라 해야 되나요? 영탁 형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말로 즐거운 한때를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 정동원 군의 가슴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무리 영탁 삼촌이랑 친하게 잘 지내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대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어린 시절 정동원 군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타지에서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할아버지에게 정동원 군을 맡긴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정동원 군이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아버지가 집으로 함께 돌아와서 지금은 정동원 군의 매니저 일을 하면서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정동원 군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서 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정동원 군은 국민 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셨지만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했습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그래도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같이 있으면서 키워준 거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제가 꼭 음악 생활을 안 했어도 키워준 건 할아버지였잖아요, 할머니랑.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제가 노래 부를 때는 아픈 게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도 뿌듯하고요. 또 여기 하동에서 서울까지 먼데 막 비행기 타고 와서 또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오고 근데 힘든데도 제 콘서트 보러 아픈 거 견디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또 가수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로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여전히 묻어나는 것 같은데 트로트 신동 국민 손자로 만들어준 분이 역시 할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이혼 후에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볼 때는요, 이 동원군이 노래 부를 때 가장 행복해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제 정동원이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공연장에도 따라다니고 개인 연습실까지 따로 마련해 줬던 겁니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는 그 와중에 정동원 군이 오디션 경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굉장히 애틋합니다. 왜냐면 할아버지는 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좋아하셨는데 내가 TV에 나오면 그 모습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연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진짜 14살이면 정말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뛰어놀고 천진난만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말하는 걸 보면 어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천상 뭐 이렇게 지켜보면 중학교 1학년생이에요. 본인도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 뭐 공부도 잘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장난꾸러기였고 뭐 놀고 까불고 축구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뭐 노래하고 이런다고 친구들하고 못 논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네요. 방송을 하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방송 출연 같은 거 안 했었으면 아이들이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 등등도 하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 자기 주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또래가 겪을 만한 고민이긴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또래들의 고민보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발 더 나가요. 그런가요? 네. 주변에서 영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영재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이쯤 되면 저는 노력파예요.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영재에서 넘어가서 자기가 대중적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가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할 정도로 멋지네요. 좀 웃자랐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게다가 요즘 걱정은 뭐냐면 변성기입니다. 아직 변성기가 안 왔나요?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성기를 겪으면서 이 목소리 톤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하는 게 본인의 이제 현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네.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남들보다는 좀 더 성숙한 이 모습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동원군 자신이 영재가 아니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정동원 군을 트로트 신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련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르 내리며 내겐 우산 같던 한 사람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모르게 서성이 닿으러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근데 지금 저렇게 미성을 듣다가 문득 드는 게 진짜 손정희 변호사님, 변성기가 오게 되면 목소리가 변할 텐데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장애물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변성기는 누구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발성 창법으로 연습해서 더 좋은 곡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것이 네. 원래 연습 강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그 드럼 연습을 하다가 드럼이 3개가 부러질 정도로 드럼 연습을 하고 색소폰을 불다가 입에서 피가 나는데 휴지로 이렇게 물고 계속 부를 정도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고요. 재능도 있고 영재이기도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더 노력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변성기도 거뜬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을 때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이런 찬사를 받았거든요. 그 재능, 노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재능도 재능이지만 정말 노력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지중 기자님 관련해서 정동원 군 관련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네, 서울 명문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 동문이 누구냐? 조수미 씨.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요. 바로 색소폰으로 들어갔어요. 이 선화예중 음악부 관악부문 편입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요. 오는 9월부터는 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받을 예정인데 네. 이 색소폰이 할아버지가 정동원 군 손에 쥐어준 겁니다. 결국은 정동원 군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영재를 넘어서 더 훌륭한 가수로 성장할 발판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고 가신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비단 정동원 군만 가스말이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정말로 가스말이를 해온 뼈그맨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굽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개그맨 김재우 씨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그리고 태교일기도 공개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도 해주셨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돌연 5개월간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팬들이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그 속 이야기를 이제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조유리 씨, 김재우 씨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가 천사 같은 아들을 만나게 됐고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태어난 지 14일 만에 아이하고 이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재우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2주였다. 그런데 아이가 몸이 아파서 버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김복준 님이 세상에 생후 2주 만에. 아마 그 김재우 씨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출산 이후에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아마 아이 응급실 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병간호를 했는데 아이가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더니만 뭐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프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관에다가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그리고 김재우 씨 얘기 그거 나오네요. 나는 그 2주 동안 40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뭐 이거 한마디로 이분의 모든 감정 표현이 다 들어있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김재우 씨가 늘 웃음만 전해주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부부가 사는 모습은 참 유쾌함이 넘치는 그런 부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지중 기자님.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요.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 부부가 일상에서 느끼는 재미를 SNS를 통해서 소소하게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오늘 왜 이래 예쁘게 하고 나왔냐라고 해놓고 선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시태그를 붙이거나요. 네. 또는 이제 퇴근할 때 통닭을 샀는데 아내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다가 야 통닭 왔다 끊어라고 했는데 여보 나도 왔어 라고 하면서 은근한 질투를 드러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네. 보는 사람들을 푸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우 씨 부부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는 게 사람들한테 또 좀 덜 와닿는 감도 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 보세요. 사실 저게요. 이 집에서 저런 걸 노력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요. 아내를 위해서 저런 웃음을 소소할지라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분장을 한다거나 의상을 뭔가 재미난 걸 입는다거나 하는 열정 정말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우 씨 부부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네, 결혼 8년 차라고 하는데요. 결혼 8년 차라는 거 외에도 이 부부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카레 부부라고 유명한데. 그게 뭐예요?
김재호 씨가 연애 때 자기는 카레를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그 뒤로 이 아내가 계속해서 카레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8년 동안 무려 카레를 한 2,000그릇 정도 먹은 것 같다고 김재호 씨가 직접 밝혔는데 네. 오죽하면 집에 카레 향수가 나는 것 같다. 카레 맛 디퓨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아내분이 이제 요리 공부를 시작해서 또 순두부찌개를 끓여줬는데 순두부찌개에 또 순두부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은 뭐 몇십 년 동안도 카레를 몇천 그릇, 몇만 그릇 드시는 게 네. 김재호 씨의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그거 같네요. 예비 처가에 인사 들어가서 긴장된 마음에 고개 푹 숙이고 앞에 있는 반찬만 먹었더니 나중에 장모님이 그 반찬만 해주더라 하는 말과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재우 씨와 조유리 씨 정말로 많은 아름다운 사랑을 앞으로 갖고 가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